자, 1880년대 우리나라 이제 근대 정책부터 강의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80년에 고종하고 이제 민비, 즉 이 명성황후가 우리나라에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만든 근대화 정책 추진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 이름은 통리기무화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통리기무화문 관청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뭐 외국에 근대 기술 같은 거 이제 배워 오려면 사절단을 꾸려야겠죠. 사절단 예산 마련 및 그 사절단이 외국에 가서 기술을 갖고 오게 된다면 그 기술을 수용하고 그 기술에 따라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수립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통상계합파 신하들이 근무하고 있는 통리기무화문 관청의 역할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12개의 부서가 있는데 다 끝이 다 사자로 끝납니다. 이 관청 이름이. 그래서 12개가 있어서 12사 이렇게 통칭을 했던 거죠. 그리고 민비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어차피 전쟁도 안 터질 것 같은데 근대화 정책하느라 조선이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 뭐더러 한성을 지키는 중앙군 5군영 5군부대를 유지하느라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겠어. 차라리 이 군부대를 2개의 군부대로 통폐합시키자 해서 5군영이 2군영으로 통폐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군영에 관련된 개념은 우리가 일단은 이제 할 때 했었잖아요. 자, 선조 때 훈련도감, 인조 때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숙종 때 금여 이렇게 해서 총 5군부대인데 5군부대가 2군영으로 통폐합된과 동시에 이름을 무의영, 장어영으로 교체하게 돼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사료일을 읽다가 무의영과 장어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1880년대 근대화 정책 추진 시기 그 시기의 사료구나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민비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 우리나라가 근대식 국가가 되려면 근대식 훈련을 받고 있는 근대식 무기로 부장한 근대식 군부대가 필요해라는 생각에 81년에 신식 군부대 하나를 창설하게 되는데 그 이름은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부대였습니다. 일단 이 별기군의 특징 알려드리자면 뭐 개나 소나 여기에 입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무조건 양반 자제들만 이 군부대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엘리트 중심의 군부대였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근대식 훈련을 위해서 일본에서 교관 하나를 돈 주고 초빙해 옵니다. 그 초빙한 교관 이름이 호리모토입니다. 그래서 이 호리모토라는 이름이 사료에서 나온다. 별기군에 관련된 사료다. 그리고 이 별기군의 별명이 있는데요. 교련병대입니다. 교련병대.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식 군부대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86년에 국가가 만든 최초의 공립 근대식 학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학교의 이름은 영재를 육성하는 학교라고 해서 이 학교 이름은 유경공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대식 학교라 그랬었죠. 정근대 시기에는 우리가 서당 가면 뭐 공부하죠? 천자문, 사서오경 뭐 이런 거 공부하는데 근대식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수학, 기하학, 지리학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심지어 여기에서는 외국어까지 가르쳐요. 그럼 네이티브와 원어민식 발음을 익히기 위해서 원어민 교사 하나 초빙하는 게 낫겠네. 그래서 미국인 원어민 교사 헐버트하고 길모어가 유경공원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문화사 할 때 할 내용인지라 그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8년에 무관학교 하나가 탄생되게 되는데 그게 무해를 연마한다 해서 연무공원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이거 무관학교야. 그럼 무관학교는 뭘 양성해? 무관을 당연히 군인을 양성하겠죠. 그래서 미국인 교관 다이 이름이 죽음이야. 그래서 이 다이라고 하는 미국인 교관이 여기에서 무관들을 양성을 했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통리기무화문 관청의 통상계합파들의 업적인 겁니다. 자, 일단 일동기후라고 하는 책을 고종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기수 말에 따르자면 이만큼 발전했다고 하는데 우리 조선 국가도 일본한테 필히 배울 것이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81년에 일본의 근대 문화를 실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시찰단이 파견이 되게 돼요. 일단 이 조사시찰단 대표는 박정양이고요. 수행원들과 함께 일본으로 가가지고 근대 문화를 시찰하고 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조사시찰단이 파견됐을 때 별명이 있어요. 신사유람단. 신사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학위 소지자, 학자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 학자들, 공무원들 나란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잖아. 자, 일본에 휴가차 유람 보내주는 거야 라는 명목으로 보냈던 거예요. 몰래 보냈던 거지. 왜? 일본의 근대문화 시찰하겠다고 사절단을 꾸리게 되면 양반 유생들이 난리가 나겠죠.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일본에 사절을 꾸리십니까? 난리가 날 게 분명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이제 속여서 보냈었다. 그리고 이 조사시찰단의 영향에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70년부터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등 일간지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을 백성들이 쉽게 전달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민중들이 이제 계몽되기 시작하는 거지. 아니 혹시 여기서 또 계몽이라는 말이 뭔지 모를까 봐 내가 혹시 몰라서 설명하는 건데 계몽은 똑똑해지는 걸 말하는 거야? 깨우치는 거?
자, 아무튼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민중 계몽을 위해서 이들이 일본에서 근대 인쇄기구를 사와서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적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근대 인쇄소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근대 인쇄소 이름이 방문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근대화폐를 제작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근대화폐 제작하기 위해서 조사시설단의 영향에 따라 전환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근대화폐 제작 공장도 나옵니다. 어차피 문화사 하면서 배우게 될 거지만 이 방문국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한성 순보가 등장하게 됐고요. 관보예요. 국가가 이제 하는 일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신문 한성 주보가 이 방문국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전환국이 근대화폐 제작 공장이라 그랬잖아. 나중에 멜렌도르프의 건의에 따라서 당호전이라고 하는 화폐가 83년에 발행됐고요. 그 다음에 백동화라고 하는 화폐가 이곳에서 발행되게 됩니다. 뭐 요거까지는 굳이 몰라도 되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을 해요. 그냥 뭐 혹시 모르면 불안하면 외워라. 근데 학교 쌤이 가르쳐 주면은 항상 공부는 다 해야 된다. 개념 거르지 말고. 자, 청나라의 근대식 무기 제작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81년에 파견됐던 인물이 김윤식을 중심으로 한 영선사 사절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연행사랑 헷갈리면 안 되겠지. 영선사는 연행사하고 비슷해. 청나라에 가는 거는. 근데 얘네들의 목적은 뭐야? 근대 무기 제작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뭐 독일이든 서양, 뭐 유럽 국가, 미국 같은데 근대 무기 제작 기술을 배우려고 사절단을 꾸리고자 했는데 돈이 없어. 조선 조정이.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는 건 조금 재정상 부담이 돼. 근데 양무운동에 대한 영향으로 청나라 난징, 즉 금릉 지역과 텐진 지역에 서양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무기 공장이 만들어졌다네. 기기국이라고. 차라리 옆나라 청나라 가서 서양 무기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배우고 오자라는 생각에 조선이 청나라의 텐진 기기국의 영선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파견하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이 영선사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암튼 기기국에 가갖고 서양무기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배우려고 그랬었는데 이들이 조기 기기국을 하게 돼요. 82년에. 자, 이유가 두 개가 있는데 일찍 들어온 까닭 돈이 없습니다.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들에게 충분히 지급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듬해인 이무년에 99군인들의 차별 대우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모군란 때문에 대내적으로 시끌벅적하게 되자 영선사에게 조기 기국 명령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원래 기간상 배우러 갈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못 채우고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그럼 기술을 배웠다 못 배웠다? 제대로 못 배웠다. 그래서 청나라 기술관은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식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 공장 하나가 탄생하게 돼. 자, 이렇게 해서 83년에 기기창이 한성에서 만들어지게 된 까닭이 영선사의 영향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보낸 사절이 있다 그랬죠. 조미수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으로 그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공사, 미국 공사 푸트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거기에 대한 답례차 보빙사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뉴욕에서 아서 대통령을 만나게 되죠. 뉴욕 뭐 5번가 호텔에서 아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됐고 그 아서 대통령이 마침 만국박람회 전시회가 있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구경시켜 주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에디슨 전구에 홀딱 빠지게 된 보빙사 일원들이 거기서 계약을 체결한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뭘 처음 들어오신 분? 전구를 처음 들어오신 분 87년에 건청궁. 즉 건청궁은 어디냐면 민비 있잖아요. 명성황후 침소 앞마당입니다. 경복궁 후원에 있는 건청궁 궁궐 앞마당에서 처음 전구가 켜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우정국입니다. 일단 이 우정국은 뭐 좀 이따가 갑신정을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나라 아마 관청상 가장 짧은 수명을 갖고 있는 관청 아닐까. 수명이 4시간. 저녁 6시에 생일 축하해 우정국 하면서 이제 개국 축하연회가 있었는데 10시에 장례식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갑신정변 터져가지고 불타서 없어졌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거 이제 사절단별로 어떤 기관, 어떤 시설들이 만들어졌는지 좀 연결하는 거 이게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사절단을 꾸미고 이들이 갖고 온 신식 기술을 통해서 서양식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공장 만드는 거 다 어떤 관청의 업적? 통리기무화문의 업적이다. 이렇게 연결 지어주셔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은 뭐 통상계합화예요. 한국을 열어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이런 쪽이었단 말이에요. 항상 이런 세력이 있으면 반대 세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대원군 옆에서 이제 했었던 19세기에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양반 유생들이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하게 돼요. 일단 이 위정
위정척사가 무슨 뜻이냐면은 지키리 바를 정 옳은 정학을 지키고 배척할 척 사악할 사 나쁜 사악을 배척하자. 그럼 이들이 지켜야 되는 옳은 것은 뭐냐? 당연히 우리나라 것 조선의 것이고 배척해야 되는 나쁜 거는 뭐냐? 서양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위정척사 관련해서는 순서 배열 문제가 나옵니다. 사료를 무작위로 섞어놓고 순서 배열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무조건 사료 내용은 어느 정도 익혀야 되겠죠. 자, 일단 1860년대 이들이 내세웠던 이론은 척화 주전론입니다. 60년대에 생각해보면 대원군 섭정 시기예요. 대외적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즉 세국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문호를 닫아버리는 선택을 했죠. 그때 당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옆에서 보조해주고 있었던 대원군의 측근 세력 양반유생 이항로와 기정진이 척화 주전론을 주장했던 거예요. 자, 양이들이 이항선을 끌고 와 우리나라에게 개항을 필두로 한 화친을 제의할 때 그 화친 제약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그들과 싸우는 선택을 하자. 이게 척화 주전론입니다. 그리고 1870년대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죠. 외놈들한테 항구를 열어준다는 소식을 듣게 된 면함 최익현 선생님께서 도끼를 들고 경복궁 앞에서 상소운동을 합니다. 이거를 외양일체론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외놈들은 양이들의 앞잡이입니다. 외놈들에게 항구를 열어주는 순간 이 양이들 역시 외놈들에게 개항된 그 개항장을 중심으로 따라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외놈들에게 항구를 열어주지 마소서. 이게 최익현 선생님의 외양일체론입니다. 당시 최익현이 도끼 들고 갔다 그랬잖아요. 왜요? 고종 찍어보려고? 그럴 수는 없지. 왕을 찍을 수는 없지. 어떻게 보면 이 최익현이 고종에게 학문을 가르쳐준 스승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스승님이 도끼를 들고 내 말대로 안 할 거면 내 목을 쳐라 하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샤우팅 운동하고 있는데 제자되는 입장에서 나가갖고 뭐 스승의 목을 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고종을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간 거지. 이제 고종 찍어보려고 들고 간 건 아니다라는 거. 참고로 이것도 알아놓으십시오. 이항로의 직접적인 제자가 최익현 선생님이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1880년대는 미국과 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되자 영남만인소 상소운동이 있었죠.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 거라. 아, 제발 영남 지역이 어디라고? 어디라고? 경상도라고. 경상도에서 공부하고 있는 양만유생 10,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샤우팅 운동하신 게 누구냐? 이만손이었죠. 자, 일단은 이 영남만인소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미국은 우리가 본디 모르는 나라인데 이 모르는 나라하고 함부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응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미국과의 국교 체결을 반대하는 상소 운동이었죠. 어쨌든 뭐 체결은 되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19세기에 개화파 세력과 위정척사 세력이 대립하는 가운데에서 민비의 급진적인 근대화 정책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건 99인들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99인들이 이모년인 82년에 화가 난 나머지 군란을 일으키게 되니 여사건의 이모군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모군란 배경 2개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99인들이 차별 대우받았다 그랬죠. 어떤 차별 대우받았죠? 원래 얘네들 5군부대였죠. 이 5군형을 민비가 근대화 정책 하겠다고 몇 군형을 줄여? 2군형, 무의형, 장어형이라는 이름으로 2개 군형으로 압축되었잖아. 그러면 이 압축되고 통폐합하는 그 과정 안에서 실직된 군인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나라를 엄연히 지키는 군인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인데 근대화 정책 예산 필요하다고 해서 무단 실직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근대화 정책 하겠다고 예산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 99군인들한테 13달 동안 녹봉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바를 하면 한 달 월급 밀려도 빡치는데 이 사람들 13달 동안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거 좀 잘 기억하세요. 선해청이라고 하는 관청이 나올 거거든. 니네들이 문제 풀 때. 이 선해청은 뭐냐면 조금 복잡하게 설명하고 간결하게도 설명할게. 선해청은 대동법 기억해? 광해군이 실시한 세금개혁 정책. 특산품으로 걷던 걸 쌀, 삼배, 목면, 동전 등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대동법이죠. 자, 어쨌든 지금 얘기 잠깐만 한 게 휴대폰 전화가 오네요.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대동법 이후에 쌀, 삼배, 목면, 동전 등으로 지역별로 이제 막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 대동세를 관리하는 관청이 선해청이라고 하는 세금 담당 관청이에요. 그때 대동세가 어느 정도 거쳐져서 선해청 관청에서 쌀이 어느 정도 비축이 된 거죠. 쌀로 거느니까 특산품 대신.
그러니까 한 달치 군인들 월급이라도 줄 수 있는 여유분이 남아 선해청 당상관이 그때 당시 민겸호였는데 이 민겸호한테 민비하고 고종이 지령을 하다란 거죠. 그 이때 당시 군인들이 시위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시위하면 화가 나면 나다고 호미 들고 나오는데 군인들이 시위하면 뭐 들고 나오겠어? 총칼 폭탄 들고 시위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민비가 선해청 당상관이었던 민겸호에게 지령을 하다란 거죠. 선해청에 어느 정도 쌀이 비축이 되었으니 99군인들 반란 일으키겠다. 이 군인들 한 달치 월급이라도 줘라. 이렇게 이제 지령을 하다란 겁니다. 그런데 이 민겸호하고 여태 선해청 담당 공무원들 그다음에 노비들이 그 쌀 비축된 걸 보고 군인들 그대로 줬어야 되는데 눈가리가 돌아버린 거지. 그래서 어차피 멍청한 군인 새끼들 우리가 어느 정도 횡령해도 모를 거야 라는 생각에 반절 정도 되는 양을 지들 사비로 횡령을 합니다. 근데 지급될 녹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쌀로 이렇게 월급을 줬었기 때문에 쌀 나달 하나하나를 일일이 셀 수 없는 노릇이야. 그래서 무게 단위로 그냥 걸어서 줬거든. 그냥 무게만 맞추면 되지라는 생각에 쌀을 물에다가 담굽니다. 그럼 쌀이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니까 무게가 육중하잖아요. 물 젖은 쌀 주머니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물이 나중에 빠지니까 이제 무게가 빠져. 거기에다 무게를 대충 맞추고자 돌멩이하고 모래하고 겨우 막 이런 거 다 섞어 넣은 거죠. 그 13달 동안 월급을 못 받은 군인들이 한 달치 월급이라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선해청 앞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데 녹봉 주민을 딱 열어보니까 와 모래하고 돌까지 넣어줬네. 이런 인심을 맛보고 이제 군인들은 정말 행복해하기 시작합니다. 반어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나라 지키는 군인이고 엄연한 공무원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세상을 부정부패하게 만든 것은 바로 창덕궁에 있는 민비 때문이다. 그래서 여흥민가의 핵심 인물이 민비를 창덕궁에 쳐들어가서 때려 죽이자. 이렇게 해서 이날 99군인들이 이모년에 군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들한테 장산질 친 게 당상과 민겸호잖아요. 이 민겸호를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민겸호 집에 가갖고 민겸호 집이 항상 추워 보여. 어머 어떻게 해주면 돼? 불러주면 돼. 그래서 민겸호가 이제 너무 따뜻해가지고 아유 뜨거워 하면서 뛰쳐나오게 되자 군인들이 직접 민겸호를 살해했다 그래요. 이날 저녁 민겸호는 바로 살해가 됐고 민겸호가 죽게 되자 99군인들은 두 개의 루트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일본 공사관으로 진격을 하는 99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애들한테 뭐 불만 많았죠. 당시 일본 공사 이름이 하나무사 요시모토인데 그 집 몰라도 돼. 하나무사 공사가 일단 머리는 똑똑해. 자,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에 시끌벅적하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알아내야 돼. 자, 일단은 99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일본 공사관에 쳐들어갔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서울에 있는 왕십리, 이태원 지역의 민간인들까지 합세를 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민간인들은 왜 합세를 했냐? 강화도 조약 때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이 대부분 다 일본 시장으로 반출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쌀 이런 반출에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크게 본 게 서울의 왕십리 이태원 지역 사람들이야. 근데 군인들이 마침 일본 공사관 공격하러 간다네. 그래서 잘됐다. 우리도 낯들고 호미 들고 함께 동참하자 해서 여기에 민간인들까지 합세하게 됐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일본 공사관이 포위가 되게 되자 당시 일본 공사를 근무하고 있었던 하나무사 공사는 이번 기회에 조선 정부에게 배상금 뜯어낼 수 있는 명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는 성냥에 불을 지피더니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공사관에 불을 놔요. 자, 이렇게 해서 일본 공사에 인해서 이모군란 도중에 일본 공사관이 소실되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 80년대 들어가잖아. 일본 공사관 흉당인 것 같아. 그냥 계속 자연 발화해 자기 스스로. 자, 그리고 이제 창덕궁에 민비를 때려 죽이자가 이모군란 목적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창덕궁에 군인들이 막 이제 밀고 들어와요. 그리고 민비를 수색하는데 민비가 안 보이네. 자, 그날 저녁 민겸호가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고 딱 봐도 오늘 밤 최종 주인공은 누구야? 자기 아니야.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홍계훈이라고 하는 호위무사의 등에 업혀서 궁녀복으로 위장한 상태로 자기 친척인 충주 민흥식집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군인들이 창덕궁에 들이닥쳤을 때 민비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민비 막 수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 하나가 뒷짐지고 딱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흥성대원군이었어요.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대원군이 있었다. 대원군은 1863년에 자신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를 왕의 자리에 앉히는 데 성공을 했죠. 그렇게 해서 조선의 권력 중심 자리에 앉혔는데 그 세도가인 안동 김가한테 권력을 빼앗긴 게 아니라 여웅민가 자신의 며느리 민자영한테 권력을 빼앗겼잖아. 그래서 며느리한테 빼앗긴 권력을 되찾고자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 며느리의 급진적인 근대화 정책으로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게 누구였다? 99군인들이었다. 그래서 그 99군인들의 서론을 뒤에서 안아주고 있었던 게 대원군이었고 황현 선생님이 쓴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구식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키기 전에 대원군에 거쳐진 운영궁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배후에는 대원군이 있었다. 그래서 니네들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가 든든한 뒷배가 돼주겠다. 그래서 군인들도 뭔가를 믿을 구석이 있어서 군란을 일으킬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태가 어느 정도 다 진정된 것 같으니까 배후에 있었던 대원군이 창덕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군인들이 대원군한테 달라댑니다. 당신 며느리 어딨어? 며느리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원군이 며느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군인들이 그럼 죽었으면 시신이 있을 거 아니네. 그 시신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시신도 화장하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니 더 이상 내 며느리를 찾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원군도 알죠. 어디로 도망갔다라는 거. 그래도 옛날에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어디에 도망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죽은 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사실 알게 된 고종은 이럴 거면 아버지가 또 대신 정치하셔 섭정권을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흥성대원군이 권력 자리에 다시 앉아서 재섭정을 하는 기간이 잠깐 도래하게 되었다. 자, 일단 이 대원군이 궁궐에 다시 돌아오니까 아니 우리 뭐 며느리 민비가 뭐 근대화 정책 추진하겠다고 뭐 이상 괴랄한 이름의 기구 하나 만들었어. 이름이 뭐 통리기무하문이래. 그래서 이 통리기무하문을 폐지시킵니다. 며느리의 근대화 정책을 대원군 재섭정 기간 때 다시 다 초기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하면 그냥 따라 나와요. 이 대원군이 누구 덕분에 다시 권력 자리에 앉게 됐어? 구식군인들 덕분이지. 그럼 구식군인들 소원 들어줘야겠다. 내 친구들 복직시켜주세요. 이군영을 다시 오군영 체제로 복구시킵니다. 그리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신식군인이 별기군 좋겠어? 안 좋겠지. 그래서 저 별기군 놈들 없애주세요 해서 이때 별기군이 사라집니다. 별기군 폐지가 이때 이모군란 도중에 있었다. 자, 어찌됐든 간 충주 지역으로 도망갔던 이 민비는 대원군의 바람대로 죽은 듯 살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 사건의 배후에 자신 시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시아버지한테 빼앗긴 권력을 다시 되찾고자 청나라 황제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근데 문제가 청나라도 역시 2차 아편전쟁 끝나고 나서 영국, 프랑스한테 크게 패배를 했거든. 영프, 러시아 이 세 개 국가한테 이권이라는 이권은 다 강탈당해서 멸망 직전의 상황.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 입장에서 타겟책이 필요했고 그 타겟책으로서는 종속관계에 있었던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것으로 딱 잡은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의 군사 개입을 할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모군란 때문에 민비가 원군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부탁하는 그런 서신을 보낸 겁니다. 청나라 황제 입장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서신이었죠. 그래서 이모군란을 진압하겠다는 명목하에 청나라 황제가 보낸 청나라의 군부대 총 3,000명이 오장경, 위안스카이의 지령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옴에 따라 구식군인들의 반란은 이렇게 진압이 되게 됐다. 청군의 개입으로. 그리고 청나라 측은 이 사건의 배후에 대원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청나라 군인 애들이 이 대원군을 청나라의 텐진으로 청나라의 이제 천진이라고 불러 한자식 발음으로 여기로 4년 동안 납치를 하셨대요. 자, 근데 이것도 웃겨. 아무리 임금국가, 아비국가라고 해야 할지언정 갑자기 남의 나라 오더니 왕족을 납치하는 법도는 도대체 어디서 배워 처먹은 법도예요. 그래서 이때 대원군이 납치를 당했다라는 거. 이거 갑신정문 14개조 정강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중점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모군란 과정은 끝났고 결과 얘기할게요. 이모군란 결과. 그 청나라 황제 도움 덕분에 민비는 다시 권력 중심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럼 청나라 황제한테 너무 감사함을 느끼겠지? 그래서 청황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모군란 결과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조약이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체결되게 되었다. 그러면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은 뭐냐? 자, 조선과 청나라 상인들이 바닷길로 무역할 수 있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82년에 체결되었고요. 청나라 친구들도 우리나라 내지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싶다네. 그래서 첫 번째 명시되어 있는 상황은 내지 통상권입니다. 땅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거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친구들아. 야, 니네가 청나라 상인이야. 그러면 조선에 어디에 들어와서 장사해야 이윤이 많이 남겠냐? 당연히 수도 한성이겠지.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한성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게 된 거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마포구인데요. 옛날에는 강북, 한강 북쪽만 서울이었어요. 그러면 한강을 건너야 서울에 입성하거나 나갈 수가 있어. 거기에 배 타는 나루터가 있는데 그 나루터를 양화진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 양화진이 유동인구가 많겠지. 청나라 상인들 입장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양화진 현 마포에서 장사를 하는 게 이윤이 많이 남은 거야. 그래서 한성과 양화진 지역에 청나라 애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게 됐다. 82년을 기점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상인들도 청나라 수도인 베이징에 와서 굳이 조공무역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민
민간 무역을 허용하겠대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가갖고 이제부터 베이징에서 장사해도 되는 거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한성과 양화진 이런 게 중요해. 왜 그러냐면 어떤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내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 뭐 명동성당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명동성당 말고 뭐 예시를 뭘 들까? 경복궁, 창덕궁 뭐 이렇게 있어. 자, 그럼 딱 봐도 어떤 지역이야? 서울이지, 한양. 근데 여기에 청나라인들이 거류하는 청나라 거류지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지도는 몇 년 이후에 볼 수 있는 지도야? 82년 이후에 볼 수 있는 지도야.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에 의해서 청나라 상인들이 한성에서 무역이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이 한성에서 장사를 하다가 잘못할 수 있겠지? 장사하다 보면. 그러면 청나라법으로 처벌받는 게 나아? 아니면 조선법으로 처벌받는 게 나아? 청나라법으로 처벌받는 게 나을 거야. 그래서 치해법권이 그래서 있는 거고, 우리나라 조선을 불쌍해서 도와줬냐고, 불쌍해서 이모군란 진압시켜줬냐고, 청나라 황제가. 아니지. 우리나라를 뭘로 삼기 위해?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를 청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는 강화도 조약 때 언급된 것처럼 조선이 자주 독립국가인 상태가 편하겠냐, 아니면 종속관계인 상태가 편하겠냐? 종속관계가 편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 종속관계에 대한 재확인이 들어간다라는 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너희 우리 신화국가 맞지? 예, 맞습니다 라는 식으로 종속관계가 재확인 들어갔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몽군란 이후에 자꾸 청나라 황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거 있나요? 예, 근거 있지. 자, 이몽군란 이후에 청나라 황제가 각 고문을 파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문은 뭐 줄이 틀고 인두로 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스승의 입장으로서 너 이거 처음이지? 자, 너에게 지혜를 줄게. 자, 어떻게 보면 보낸 선생님하고 비슷한 거야. 선생님을 파견한 거죠. 그래서 조선의 내정, 정치를 보조해 주겠다는 명목하에 마젠창이라고 하는 청나라 사람을 내정 고문으로 파견을 합니다. 이 마젠창을 한어로 마건상 이렇게 불러지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외교 고문. 무조건 국제법상 제3의 국가 사람이 무조건 외교 고문으로 와야 돼. 왜 그러면 조약의 당사 국가 사람이 만약에 행여나 파견이 되게 된다면 자국에 유리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약하고 상관없는 국가의 사람들로 외교 고문을 파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외교 고문을 온 사람이 친한파 성향을 갖고 있는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딱 봐도 국적 어디야? 멜렌도르프, 독일이야. 자, 그 다음에 군사 고문. 당시 20대 청년 군인 장교였던 위안스카이였죠. 이게 중국사 잘 아는 사람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위안스카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내정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은 이분들의 동의 없으면 아무것도 이제 고종 멋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 즉 우리나라 내정, 외교, 군사를 청나라 황제가 고문을 보내서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모군란 이후에 고종 역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야욕을 딱 눈치채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 애들이 군함을 이끌고 와서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서 막 이제 무력 한포 시위를 하기 시작하네. 자, 이유가 뭐냐면 니네 나라 땅에서 99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일본 공사관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마땅한 배상 조약을 체결하라 라는 식으로 들이댄 겁니다. 그래서 민비가 체결해주게 된 게 제물포 조약. 인천에 제물포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약 체결해서 제물포 조약입니다. 82년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일본 정부에게 우리가 경제적 손해를 입혔잖아. 그럼 이에 마땅한 뭘 지불해야 된다?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배상금 지불이 되겠고, 두 번째 내용은 일본 공사관이 불타서 없어졌다 그랬죠. 그럼 이거 다시 만들어야겠네. 일본 공사관을 새롭게 짓는 비용을 조선 측에서 지불할 거. 일본 공사관 즉 신축 비용 지불이 두 번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유사 상황 시 일본 공사관에서 근무하는 일본 외교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서 근무하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공사관에 경비군대를 주둔을 해야겠대요. 약 15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이때부터 어느 나라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경비군대 명목으로 일본 군부대. 그러면 선생님, 이모군란을 기점으로 해서 청나라 황제의 군부대 3,000명은 이때 당시 한성의 용산에 주둔하고 있고요. 용산 알죠? 대통령실이 있는 곳. 잠깐만요. 화면 좀 이렇게 틀게요. 안 보이네. 자, 그래요. 용산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간에 용산이 그 대통령 계신 옛날에 그 옛날 대통령이 됐는데, 아무튼간 그 지역에 청나라 군부대 3,000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한양에 있는 일본 공사관에는 일본 공사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본 경비군대 150명 딱 주차해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도 한성에 어떤 두 나라의 군부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청황제의 군부대와 일본의 군부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그럼 조선 땅을 놓고 무슨 전쟁의 분위기가 이모군란 이후에 대두되고 있어? 청일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제물포 조약에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 조선 정부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에 마땅한 사죄를 표방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죄 사절단을 보내줄 것. 이렇게 해서 제물포 조약의 의거 사죄 사절로 일본 도쿄에 간 게 3차 수신사 박영효였습니다. 82년에 파견됐고요. 그래서 이 박영효가 사죄 스미마생 하려고 일본 천황한테 가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잠깐 스탑 이럽니다. 이유가 뭐냐?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위해서 자꾸 어떤 국가로 만들려고 그래. 강화도 조약 때부터 보면 자주 독립국가. 아니 그런데 얘네들이 청룡기 꽂고 오려고 하는 거야. 청룡기가 뭐냐면 청나라 국기. 우리나라는 항상 명나라 청나라의 국기를 답습해서 썼어요. 신화관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지. 야 니네들이 강화도 조약 때 자주 독립국가로 선언했잖아. 그건 자주 독립국가면 니네들만의 국기 만들어와. 그럼 사죄를 받아줄게. 일본 정부가 이런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박영효하고 고종 그리고 성리학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과 함께 머리를 싸매면서 만드는 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다. 그래서 이 태극기의 시작의 근원은 일본 정부에게 사죄하러 가기 위해서 그 과정 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제물포 조약이 부속 조약에 체결되게 되는데 그냥 일본 애들은 자꾸 조약 체결할 거면 한 번에 체결하지 계속 부속 조약 느낌으로 이어요 조약을.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 졸수호 조규 부록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간행리정 부분을 개정을 해. 그래서 이 제물포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서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 졸수호 조규 부록을 개정한 졸수호 조규 속약이 체결되게 돼요. 졸수호 조규 속약.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 졸수호 조규 부록을 개정한 거죠. 발음 안 되네. 자, 아무튼간에 졸수호 조규 속약의 내용은 뭐냐면 일본 애들은 억울해. 아니 청나라 애들은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한성에 들어와갖고 장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개항장내 심리에만 짱 박혀서 무역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선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일본 상인들의 무역 범위를 늘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사방 4km 10리였는데 여기에 5배 늘려달래. 그럼 몇 리야? 50리. 자, 그리고 여기에 2배 늘려달래. 100리까지 이렇게 해서 확대가 되게 되었다. 자, 일단 이 50리 같은 경우에는 자 10리가 사방 4km라고 그랬죠. 동서남북 4km. 그러면 이제 50리면 5배 늘었네. 그러면 몇 킬로미터야? 20km, 사방 20km. 자, 100리면은 10배가 는 거죠. 기존 10리 4km에서. 그럼 몇 킬로미터야? 40km. 그래서 여러 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학교도 내가 여러 본 적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없다? 가능하다. 선제. 그러니까 이 2개 표현 다 외워놓을 거.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보면서 사고를 확장해야 돼.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일본 애들은 개항 장내 심리 안에서만 거류하고 무역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선 팔도 시장에서 내 물건을 팔고 싶은데 못 나가잖아 일본 상인들이. 그래서 조선에서 보따리하고 보찜 매달고 돌아다니면서 유통업으로 돈 벌고 다니는 누가 결탁했다? 보부상. 근데 이렇게 해서 무역 범위가 일본 상인들이 이모군란 이후에 증가하게 되었으니까 굳이 유통상인 보부상 거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보부상 애들의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게 된 시점이 어떤 군란 이후? 이모군란 이후. 그래서 이제 보부상 애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줄어든 거죠. 울상.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항장 심리 안에 있었던 호텔 시설, 이 객주 시설 역시 경제적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지. 왜? 원래 기존에 심리 안에 있는 객주 시설끼리 경쟁을 했는데 50리 100mm로 확대된단 말이야. 84년에는. 그러면은 이 일본 상인들이 돌아다니는 범주가 많다 보니까 여러 넓은 지역의 객주 시설들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객주 시설이 경제적 이익이 줄 수밖에 없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사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선 정부가 이제 일본한테 계속해서 바랬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 일본 정부 역시 조선 조정한테 계속 바랬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참고로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 일본 대표 이름 기억나? 구로다 기요타카. 이 구로다 기요타카가 조선 대표였던 신원한테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 최국 대부를 요구했습니다. 최국 대는 다른 나라하고 조약 체결을 한 내용 안에서 자기 국가에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자기 국가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무리한 내용인지라 신원과 조선 조정이 거절을 했거든요. 이후에도 계속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 정부하고 어떻게 보면 최국 대우를 합의 보고 싶어요. 그런데 조선 정부 역시 2차 수신사 김홍집을 파견한 이유가 뭐야? 관세 수정이잖아. 관세 수정을 하고 싶었다고. 일본에서 갖고 온 영국산 명제품이 관세 없이 조선의 개항장 시장에서 너무 값싸게 팔리니까 개항장 내 국산품 시장이 작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싸게 팔리니까 외국 상품들이. 그래서 무관세를 저관세로 바꾸고자 했었고 이모군란 이후에 서로 원하는 거 맞교환하는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게 강화도 조약의 두 번째 부속 조약인 조일 무역규칙을 개정한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이에요.
조율 통상장정. 이거는 이제 83년에 체결된 거고요. 자, 그럼 이 조율 통상장전의 메인 내용은 어떻게 되냐? 일단 조선 정부가 원하는 것부터 설명하자면 관세 없이 일본 애들이 상품을 개항장 시장에 들어오죠. 근데 이제 상품의 5% 가격은 이제 시장을 빌려준 조선 정부에게 세금을 떼주겠대. 자, 이렇게 해서 무관세가 저관세로 바뀌게 됐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제일 중요해. 일본 정부에게 일본이 요구했던 최애국 대우를 합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한 내용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일본 정부한테 스스로 적용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퀴즈. 83년 이후에 한양에서 무역하는 일본 상인 볼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왜? 조청 3일 수령 무역장정에서 한성에서 장사하면 이윤이 많이 남잖아. 일본 애들이 왜 한성에서 장사 안 하려고 했겠어? 한성에서 장사할 수 있는 청나라에게 적용된 내지 통상권을 일본 정부에게도 보장해달라. 이렇게 해서 83년 이후에 일본 상인들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도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경복궁, 창덕궁 딱 봐도 한양이야. 근데 여기에 청나라 거류지만 있어. 82년. 근데 여기에 일본인들 거류지가 있어. 같이 있네. 공존하네. 83년 최국대우 합의 봐서 한성 내지 통상권 역시 83년 이후 일본에게 똑같이 적용하니까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생각하고 따라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양국의 무제한 유출. 조선에서 생산되는 쌀이 전부 다 어디로 반출돼? 일본으로. 그러니 흉작이 든 지역에서는 백성들이 너무 힘들죠. 양곡이 다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흉작이 든 고을에서는 양곡 반출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반공령 약속을 일본 정부와 조선 조정이 합의를 보게 되는데 반공령 내용은 이렇게 돼. 자, 흉작이 든 고을을 관장하고 있는 수령이 한 달 전에 30일 전에 일본 영사관 가서 올해 우리 고을은 흉작이 들어 곡식 반출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그 고을에서 일본 애들이 양곡을 가져가지 않는 거죠. 쌀을. 이걸 반공령이라고 그래. 뭐 실제 이행된 사례는 없으나 어찌됐든 합의는 봤다. 이렇게 해서